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중요하죠. 회생위원이 사실상 업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하고 비슷한 역할이죠. 물론 차이가 많죠. 이제 회생위원과 파산관제인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논하라 하면은 사실 여러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자, 그러면 오늘 회생위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관제인하고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약간 차이점은 많습니다만 일단 비슷한 존재입니다. 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행사하는 것과 다르죠. 벌써 여러분들 이제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관제인하고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 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관리인과 다르고 파산 전체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을 가지는 파산관제인과 또 다릅니다. 자, 선임 시기는 법원에 선임하겠죠. 회생위원이 선임 시기에는 과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을 때부터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선임할 수 있는데 따라서 개시 전에는 물론이고 개시 후에도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무는 신청 직후 곧바로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이 점에서 개인 파산 신청 후에 곧바로 선임하지 않고 선고와 동시에 선임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죠. 벌써 뭐 개인 파산 관제인과는 그때그때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임의적 선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강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반드시 회생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파산관제인하고 똑같습니다. 실무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와 인가 후의 변제액 분배 등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거의 예외 없이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동시 폐지되는 경우에는 선임을 안 하지만 예외적으로 20폐지가 되는 게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에서도 대부분 파산관제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선임 자격 누가 되느냐?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에 적합한 자,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상담 및 신용회복을 최종 채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 직무에 적합한 자, 위 1에서 6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이 직무 수행에 적합한 자 중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종래 법원은 회생위원 업무를 위한 교육의 편의,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 등을 위하여 법원 사무관 직급을 가진 법원 공무원을 위주로 회생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대로 회생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재판 기능과 회생위원 업무의 분리, 법원 내부 회생위원의 업무 경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2012년 2월부터 법원 사무관 등이 아니란 회생위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걸 외부 회생위원이라고 합니다. 28 외부 회생위원이라고 하죠. 그쵸? 외부 회생위원. 법원 공무원은 내부 회생위원, 법원 사무관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는 외부 회생위원. 중앙법원은 2012년 2월 22일 변호사 12명, 법무사 3명, 이때 변호사 12명, 변호사 3명, 법무사 3명, 총 15명으로 스타트했죠. 그래서 2012년 2월 27일부터
전담재판부에 외부회생위원을 배정한 바 있는데, 이때 뭐 김모 변호사님, 설모 변호사님, 이모 법무사,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때 스타트했습니다. 지금은 다 관두셨죠?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제 2017년 3월 2일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2월 20일부터 변호사 4명, 법무사 1명을 전임 외부회생위원으로 이촉하여 개인회생위원 업무만을 수행하게 하여 영업소득자 사건 및 채무액 총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 대해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좀 더 늘어났죠. 한 5명인가 더, 지금 한 1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 회생위원, 저희 사무실 쪽에 이제 5분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건너편에 또 한 4-5분 올해 선임된, 작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임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분 정도가, 이분들은 변호사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휴업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폐업하고 휴업하고 오직 개인회생, 외부 개인회생 전임회생위원이라 그래, 또 전담한다는 얘기죠. 서울에서는 이렇게 밖에 사무실을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2군데가 있고요. 수원 같은 데서는 법원 내부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도 한 3분 정도? 3분 정도 있죠. 선임 절차. 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은 소속 법원 사무관 중에서 회생위원이 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사무관 등이 아닌 자를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임하여 담당하도록 위촉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뽑는다는 얘기죠. 회생위원이 그래서 이 공고 낼 때 대법원 사이트의 공고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언제 공고가 나는지, 전임회생위원, 파산관제인 다 뭐 그때그때 뽑는 게 아니라 시즌이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생위원은 보직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고, 그렇죠, 3년 이상 해야지 좀 제대로 하죠. 1년 해갖고 뭐 또 바짝 관두면은 의미가 없죠. 외부회생위원은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단위로. 파산관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단위로 이제 특별하게 자기가 뭐 관두지 않는 한 계속 위촉은 되고 왔죠. 외부회생위원 중 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를 겸할 수 없게 하였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 휴업을 하게 한 겁니다. 아예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돼 있죠. 법원행정처장은 전임회생이 효율적 사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는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전임회생위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출퇴근하죠. 법원 내부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법원 주변에 사무실 2군데를 얻어서, 아마 그거는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처럼 법원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회생위원분들이. 개인회생 예구는 회생위원에 대한 관리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회생법원 내에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법원장이 그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해야 하고, 번호가 있습니다. 212 회생위원, 213 회생위원, 뭐 101 회생위원, 103 회생위원, 그렇게 이제 일련 번호를 매기는 것 같아요. 법원 내부에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법원은 회생위원인 선임 시에 이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재판부별로 1인의 회생위원 업무 담당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을 배정하여 사건 접수 직후 재판부에 소속된 회생위원 업무 담당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을 개별 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법 579조에서 정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 및 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 중 채무액 총담보 총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 법 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 중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 대해서 외부의 회생위원을 선임하는군요. 아, 외부 회생위원 선임 범위가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저는 영업소득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앞으로의 사건이 영업소득자한테 갈지 법원 공무원한테 갈지는 요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영업소득자는 일단 다 갑니다. 채무액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급여소득자 중 총 채무액이 1억 원 넘는 사람은 외부회생위원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급여소득자래더라도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및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채무자는 외부회생위원한테 가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소득이 들쭉날쭉해져. 꾸준함이 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꾸준하죠. 300, 300 간혹 뭐 보너스가 나오지만 이런 사람은 땡땡땡땡 굶다가 한 방에 뭐 1000만원, 5천만원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변호사가 선임해서 신중하게 노련한 뭐 회생위원 분들이 아무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조사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한편 실무는 별도의 선임 결정 대신에 개인회생 기록 표지 바로 뒷장에 편철되는 기재하고 판사가 날인하는 방법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한다고 합니다. 사임과 해임.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후임 회생위원을 물색하여 둠으로써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뭐 파산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위원이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업무를 행하고 있는 관리위원회에 회생위원의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수뢰, 배임, 횡령 등 범죄행위, 허위보고, 질병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위원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 수행 및 계산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임무 종료 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나 변제 계획의 수행을 감독하고 있는 사건이 다수이므로 개개 사건별 업무 수행 및 계산 보고를 하기보다는 전체 사건을 종합한 업무 수행 및 계산 보고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회생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는 새로운 회생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회생위원 대리, 파산 관제인 대리도 한번 시행됐다가 지금 나가리가 됐습니다. 회생위원은 어떨까요? 회생위원은 필요한 때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여럿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가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생위원도 아마 이거 나가리 됐나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파산은 나가리 됐죠. 회생위원, 파산 관제인 대리제도. 법문은 있지만 뭐 사실상 그 회생법원 수뇌부에서 이제 관뒀죠. 관두게 했죠. 근데 지금은 뭐 대리제도는 얘기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회생위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회생위원의 보수 기준액. 회생위원을 선임할 때는 회생위원이 받을 보수를 결정해야 하고 그 보수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회생위원의 보수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종래 법원 공무원이 회생위원 업무 담당자, 내부 회생위원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돼서 이와 같은 보수가 문제되지 않았죠. 법원 공무원은 월급을 받으니까요. 2012년 2월 외부 회생위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부 회생위원이 보수 기준액 등이 필요하게 되었죠. 개인회생 예규에 의하면 내부 회생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의 보수 기준액으로 정하되 별표 볼까요?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15만원입니다. 보수 상한액은 30만원입니다.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 1%, 지금 현재는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거 5%로 할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변호사를 때려치게 했으니까. 그쵸? 옛날에는, 이때는 같이 할 수 있게 했는데, 보수를 올려줄 테니까 딴 거 하지 마라. 그쵸? 딴 거 하지 마라 그러면 보수를 올려줘야 돼요, 당연히. 그쵸? 15만원 5%. 이 조합이 아마 지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만원입니다. 예납비용이. 파산은 30이 원칙이죠.
이와 같이 외부 회생위원에게 보수지급 필요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안 표준 양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보수결정 요구 및 지급 방법. 먼저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전 보수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할 경우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서 변제계획안에 그 변제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인가되므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처럼 파산관제는 별도의 보수 결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천만원 한가하면 재단 채권으로 법원에서 관제인 보수로 판사가 결정을 해주고 그 돈을 먼저 뺀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갖고 이제 해주게 되는데, 개인 회생에서는 이제 월 변제액의 뭐 1%, 5% 그걸 정하고 그걸 표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수 결정 없이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인가 결정 이전에는 이송 취하, 기각, 폐지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위원 보수 지급이 근거가 되는 보수 결정을 합니다. 이때는 뭐 15만원 좀 깎기도 한대요. 그리고 인가 결정 이전에 이송 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법원에서 외부 회생위원의 업무 수행 정도를 알 수 없는 때는 외부 회생위원에게 보수 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정하고 있다. 그죠? 취하하면은 뭐 기록만 복사하다가 좀 살짝 봤으면은 당연히 뭐 5만원 줄 수도 있죠. 제대로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송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좀 해보려고 그럴 때 취하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보수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아마 15만원대 밑으로 하겠죠, 당연히. 다음으로 외부회생위원회 인가 후 보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외부회생위원회 인가 후 그 보수는 변제에 관한 사항이 변제계획안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판사의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보수 결정 없이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 후 보수의 상한이 채무자가 실체한 임치금액의 5%로 정해져 있고, 그죠?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금 임치할 때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출금 명령 없이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보상금 및 비용. 회생위의 업무 수행 중에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야 개인회생재단이 증식에 기여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위원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생위원의 특별보상금은 보수와 마찬가지로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생위원의 특별보상금에 관한 법원의 결정 역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특별보상금을 노리고 같은 회생위원들도 이를 악물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제적 동기가 있으면. 그 밖에 회생위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이를 미리 예납받은 후에 회생위원에게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단채권.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므로 관제인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채권입니다. 파산재단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 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업무. 회생위원 업무의 개요.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관제인과 다른 게, 관제인은 절차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관제인이 주도하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다른 채권자가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인권 행사는 관리인, 채무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회생위원은 절차에 참가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안 하고 그냥 청산가치에만 반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의 진행. 집회를 진행합니다. 판사님보다 개인회생은 제가 직접 가봤더니 판사님은 잠깐 한 5분 10분 얘기하고 우리 뭐 개인 파산 선고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이 집회가. 근데 실제 파산자 집회에서는 판사가 재판하는 건데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후에 따른 업무로는 4.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는 업무 수행 결과 보고해야 되고, 저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 목적물을 평가해야 되고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해야 되고, 회생위원회 임무가 종료된 때 법원에 대한 업무 수행 보고해야 되고, 다 보고입니다. 보고. 그쵸?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 내용에 대한 보고. 그죠? 다 조사하고 보고. 결국 파산관제인도 그렇고 회생위원도 그렇고 보고에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납니다.
그래야 서면으로 알 수 있죠. 근거를 남겨놔야 되니까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부인권 행사의 대상행위 유무, 변제계획안의 적성성 및 수행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건 뭐 파산관제인하고 같죠, 업무가.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기 위해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익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재산상의 조사, 시정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관제인도 2016년도에 많이 다녔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때는 이게 체크가 되던 시절입니다. 아주 빡세게 조사해서 아주 뭐 통계도 내고 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생위원들도 뭐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건.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에 필요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뭐 조회 안 하고도 이것저것 다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 내역, 활성 비활성 계사 조회,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조회, 보험계약 조회 결과서,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8대 증명, 사실증명, 이거 다 받는 이유가 굳이 조회 안 하고 자발적인 채무자가 낸 서류만 보고도 이 사람의 어떤 재산의 소득을 원천징수 영수, 갑분세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휴업 폐업 증명서, 뭐 이런 거 다 받으면 부처님 손바닥이죠, 사실. 굳이 조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번거로워요, 시간만 끌고. 채무자도 안 낼 수 없는 게 인가 빨리 받으려면 내야죠. 파산에서는 면책 받으려면 내야 되고. 채무자는 회생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면담을 하는 것 같아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생위원회 보고 조사, 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설명 의무 위반죄와 비슷하죠. 그죠? 이건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건 설명 의무 위반죄 658조인가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생위원회는 그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 법 649조 5항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재산 및 소득의 조사에 관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치 평가입니다. 부동산의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지켰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의 처분 가치를 알아야 하고, 그 부동산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담보 채권액 중 부동산이 한가액에서 변제받지 못할 금액, 이른바 예정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하므로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평가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평가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죠. 부동산의 평가를 엄격하게 하려면 감정평가사 등에 의뢰하여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중수 여부가 애매하여 그러한 공식적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법원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시가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회생위원회 간이평가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회생법의 실무이죠. 회생위원회 행하는 간이평가란 예컨대 아파트 경우에는 2개 이상 인터넷 사이트 시가를 평균한 금액, 이건 요즘은 KB로 그냥 끝납니다. KB 시세, 뭐 인터넷 사이트 KB만 한 게 없죠. 아파트가 아닌 주택 및 토지의 경우도 이것도 공인중개사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해주지도 않아요, 요즘. 이것도 KB 부동산 시세. 그렇죠? 서울회생법원에서 담보 예정 부족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에 쓰는 금액이 다시 70%만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7억으로, 아니 10억짜리 시세를 내면 7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3억은 훗날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평가하는 거죠. 보수적으로 짜게. 임차보증은 임대차 계약서 하면 되고요. 자동차는 등록원부 보고 캐피탈 있으면 캐피탈 잔존 채무 갖고 와라 하면 되죠.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부인권이란 저희가 개인 파산에서 한 10번에 나눠서 상당히 오래 했죠. 자세하게 391조부터
395조까지 고의 부인, 위기 부인, 위기 부인은 본지행위 부인, 비본지행위 부인, 집행행위 부인, 등기 성립 요건 또는 대항 요건의 부인, 6가지.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 망인의 행위, 생전행위 부인 준용된다 그랬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부인권 개인해상 파산을 개인 파산 강의를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부인권에 한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 효력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인하 일탈될 재산을 개인회생 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하는 개인회생 절차상의 권리이다. 파산하고 똑같죠. 부인권 행사의 주체는 채무자이나 파산에서는 파산 관제입니다. 부인권 대상인 행위를 행한 채무자가 스스로 적정한 부인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부인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법률가의 확정을 통한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인권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의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며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파산과 차이점입니다. 파산은 파산 선고 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고 부인이 대상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파산보다 개인회생에선 절반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해 조사하면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만약 부인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까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될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 재산의 청산과 지상을 변제하도록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 또는 변제계약 수정 명령 신청 등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개인 파산에서는 미리 다 이렇게 편파 변제하고 딱 나가리 쳐놓고 이제 자기가 장래 소득만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딱 들어왔을 때 이런 부인권 행사가 발견되면 그 개인 변제계획 수행안은 나가리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영해버리면 장래의 소득 뻔한 데서 더 이상의 어떤 청산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가치를.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파산에서는 어떤 식이든 관제인이 개입을 해서 직접 소송을 해서 뭐 일부라도 환가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재량 면책시키는데 회생에서는 뭐 본인이 저지른 짓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쉬운 거는 채무자죠. 회생위원이나 법원 판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근데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고 직접 뛰어들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실제 개인회생과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진행을 합니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진행하였으나 회생위원의 집회 진행을 전제로 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현행 실무는 법원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직접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진행합니다. 일단은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진행한 후에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기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회생위원은 법원에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를 진출할 수 있고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사무관 등에게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의 결과 등을 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 내용에 따라 변제금을 임치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에 이를 지급해야 됩니다. 변경안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뭐 보고 과거의 실무는 회생위원이 면담 및 보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개시 결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양식 19와 같이 개시 결정 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판사에게 인계하고 판사는 기록 검토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2011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서울회생부 회생위원이 개시 결정 전 보고서 대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기재한 회생위원이 개시 결정 전 업무 수행 보고 결과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회생위원은 변제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이 달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위원이 임무가 종료된 때 바로 법원에 업무 수행 및 계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정한 업무,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정, 개인회생 보정위원 아주 무시무시하죠. 엄청납니다. 보정 받아보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4호, 441호를 제정 시행하여 회생위원회 보정 권고 방법, 회생위원회 개시결정 전 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변저계획 불수행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4호와 441호는 조만간 개정돼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에 대해서 이제 2020년 11월 23일, 24일부로 개정이 될 겁니다.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부분은 나중에 부부 재산 청산가치에 분명히 여기 나올 겁니다. 자, 회생위원, 해다 보니까 상당한 양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회생위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제가 입으로 이렇게 떠드는 것만 들어보셔도 스크린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당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대충 회생위원이 내가 개인회생 채무자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거의 회생위원이 전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판사님은 집회 때 얼굴 한번 딱 보고 사실상 개인회생위원이 회생 사건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사건하고 거의 마찬가지죠. 파산 사건에서도 파산 관제인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처럼 회생위원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